차디찬 옥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찢겨진 살가죽 틈으로 파고들어 뼈마디를 갉아먹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아 돌았지만 이주는 비명조차 지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코를 찌르는 것은 썩어가는 집단 냄새와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와 말라붙은 비릿한 피 냄새뿐이었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죄수들의 신음소리는 마치 지옥의 아귀 다툼처럼 귓가를 맴돌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 망나니의 칼춤 아래 목이 떨어질 운명이었으니, 억울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만이 가득하여 그는 감기지 않는 눈을 부릅뜬 채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다. 영모라니 붓을 들어 시를 읊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던 글쟁이가 하루아침에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대역죄인이 되어 이곳에 처박혀 있으니 하늘이 무심하다 못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때 육중한 나무 문 빗장이 벗겨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었고, 옥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시오. 날이 새기 전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목이 달아나오. 희미한 등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들어오자 이주는 눈부심에 찡그린 눈을 들어 그 빛의 주인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형상이 서 있었다. 옥사의 칙칙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운 비단 치마자락이 흙바닥에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매화 향기가 썩은 냄새를 밀어내며 그의 코끝을 스쳤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피딱지가 앉은 얼굴을 하고 짐승처럼 웅크린 그를 내려다보는 여인은 도성 제1의 기녀라 불리는 홍련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내려놓고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피범벅이 된 이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나으리, 홍련이 옵니다. 정신이 드시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옥졸들조차 숨죽이게 만드는 기이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주는 이것이 죽기 전의 환영인가 싶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스한 온기가 손등을 타고 전해지자 비로소 현실임을 자각하고는 갈라진 입술을 힘겹게 떼었다. 자네가 어찌 이곳에,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인단 말인가? 홍련은 대답 대신 품에서 깨끗한 하얀 청과 약병을 꺼내어 이준의 짓무른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이준은 고통에 몸을 움찔거렸으나 차마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으리를 역적이라 손가락질하여도 소녀는 나으리의 결백을 믿습니다. 대나무가 불에 탈지언정 그 마디가 휘어지지 않듯 나으리의 절개 또한 그러함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홍련의 눈동자는 등불빛을 받아 일렁거렸고 그녀는 행여나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다. 그녀는 기방의 수많은 사내들 틈에서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며 살아왔으나 오직 이준만이 그녀를 천한 기생이 아닌 시와 풍류를 아는 버스로 대우해 주었던 기억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하고 있었다. 다른 양반들이 그녀의 육신을 탐할 때 이준은 그녀의 시조 한 구절에 감탄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홍련에게 그는 단순한 정인을 넘어선 숭배의 대상이자 삶의 지표였다. 그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홍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이준은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홍련의 무모한 행동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이는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었다. 돌아가게, 내일이면 내 목이 효수되어 저작거리에 내걸릴 것이네. 자네까지 화를 입어서는 아니 되네.
이준이 쉰 목소리로 그녀를 만류하려 했으나 홍련은 오히려 더욱 힘주어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면 사람이 그 운명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고 그 순간 이주는 눈앞의 여인이 단순히 가냘픈 여인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강인한 정신을 지닌 투사처럼 느껴졌다. 옥사 밖에서는 새벽을 재촉하는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홍련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이준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묵직한 돈주머니와 함께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준이 의아한 눈빛으로 묻자 홍련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는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옥졸들을 매수하여 나가는 길을 봐두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으로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자시 옥사 뒤편 마구간에서 불이 날 것입니다. 그 혼란을 틈타야 합니다. 이준은 홍련의 대담한 계획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쇠사슬에 묶인 다리가 그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불을 지른다는 것은 자칫하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만약 실패한다면 홍련 또한 차명을 면치 못할 대역죄를 저지르는 셈이었다. 미친 짓이야. 자네 목숨을 담보로 내 목숨을 구걸할 수는 없네. 이준의 단호한 거절에도 홍련은 물러서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나으리가 돌아가시면 저 또한 따라 죽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한번 부딪혀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를 보아서라도 살아주십시오. 홍련의 눈물 한 방울이 이준의 손등 위로 툭 떨어져 내리자 이준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체념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매진하며 오직 나라를 위해 헌신하리라 맹세하이 했으나 돌아온 것은 간신배들의 모함과 차가운 감옥뿐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여인,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려는 홍련의 지고지순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다. 이준은 떨리는 손을 들어 홍련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네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네. 허나 만약 일이 잘못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하네. 알겠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로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실려 있었다. 홍련은 그제야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애절함과 비장함이 교차했다. 그때 밖에서 망을 보던 옥졸이 헛기침을 하며 신호를 보내왔고 면회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렸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홍련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오늘 밤 불길이 치솟으면 그때가 바로 때입니다. 홍련은 마지막으로 이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당부의 말을 남기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옥사를 빠져나갔다. 등불이 멀어지며 다시금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이준의 가슴 속에는 홍련이 남기고 간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욱신거리는 상처의 고통을 씹어 삼켰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옥사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주는 홍련이 쥐어준 쪽지를 펴보지는 못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단순히 탈출 계획이 아니라 그녀의 피와 눈물, 그리고 자신의 생명줄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옥창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무심하게도 별 하나 없이 검기만 했다. 이주는 벽에 기대어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했는데 억울하게 잡혀오던 날 자신을 바라보며 비웃던 간신들의 얼굴과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던 자들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억울함을 풀고 홍련 너를 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옥사 안의 다른 죄수들은 이미 체념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거나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으나 이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올가매고 있는 족수의 이음새를 만지작거리며 홍련이 말한 자시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바스락거리는 쥐들이 집단 사이를 오가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댕댕, 댕하고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자시였다. 이준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옥창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으나 곧이어 부리야 부리야 하는 다급한 고함과 함께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옥사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고 옥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붉은 화광이 옥창을 통해 벽면에 어른거리기 시작하자 이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족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찰나의 순간이 그에게 닥쳐오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콧속을 파고들어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그 고통은 오히려 이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채찍질과도 같았다. 밖에서는 불이야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물동이를 나르는 옥졸들의 부산한 발소리가 지축을 흔들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나무 기둥이 타들어가며 내는 타닥타닥 소리가 마치 성난 짐승의 이빨 가는 소리처럼 공포감을 조성했다. 옥사 안으로 들이닥친 붉은 화마는 순식간에 어둠을 삼키며 기세등등하게 춤을 추었고 겁에 질린 죄수들의 비명소리가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이주는 연기에 질식하지 않으려 옷소매로 코와 입을 틀어막은 채 흔들리는 철창을 부여잡고 누군가가 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때 자욱한 연기를 뚫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옥문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낮의 홍련에게 뇌물을 받았던 바로 그 옥졸이었다. 그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옥문의 자물쇠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빨리 나오시오. 내 목이 달아나기 전에 어서. 옥졸의 재촉의 이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왔고 다리에 채워진 족쇄가 풀리자마자 마치 날개 돋친 새처럼 자유를 향한 본능이 꿈틀거렸다. 옥사 뒤편의 좁은 쪽문으로 이준을 이끈 옥졸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홍련에게 그를 떠밀다시피 넘겨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홍련은 검댕이 묻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이준이 갈아입을 평복 한 벌이 들려 있었다. 나으리,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담을 넘으셔야 합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고 그녀는 이준의 피 묻은 죄수복을 벗겨내고 준비해 온 옷을 입히느라 분주히 손을 놀렸다. 이준은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기면서도
이 위험한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여인의 대담함에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었다. 기방의 비단 금침 위에서 춤을 추던 고운 손이 거친 옥벽을 짚고 재를 뒤집었으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죄책감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자네는 어찌하려고 이러는가? 같이 가야지. 어서 서두르게. 이준이 옷을 갈아입으며 홍련의 손목을 잡아당겼으나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제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나으리, 옥졸들이 곧 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소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 다 도망친다면 추격대가 금방 따라붙어 잡히고 말 것입니다. 홍련의 말은 칼날처럼 차갑고도 명확한 이성에서 나온 판단이었으나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이준의 마음이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었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네. 내 목숨을 살리자고 자네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어. 이준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끌고 가려 했으나 홍련은 평소의 유약한 모습과는 달리 강한 힘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화마가 옥사의 지붕을 집어삼키며 뿜어내는 붉은 불빛이 홍련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보살의 얼굴처럼 평온하면서도 비장해 보였다. 나으리는 큰 뜻을 품은 대장부이십니다. 훗날 반드시 살아서 이 나라의 제목이 되셔야 할 분이 어찌 저 같은 천한 기녀 하나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려 하십니까? 제발 저를 헛되이 죽게 하지 마십시오. 홍련은 품속에서 준비해 두었던 엽전 꾸러미와 은장도를 꺼내어 이준의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다. 이 돈으로 노자를 삼아 멀리 떠나십시오. 그리고 훗날, 먼 훗날에 나으리께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금이 환향하시는 날, 그때 저를 찾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검댕이 묻은 볼을 타고 하얀 길을 만들었으나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이준을 바라보았다. 이준은 말문이 막혀 가슴을 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이 가진 학식이나 가문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오직 한 여인의 희생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러나 홍련의 말대로 지금 지체했다가는 둘 다 개죽음을 당할 것이 자명했기에 그는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야. 그때까지 부디 살아만 있어 다오. 이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는 홍련을 와락 끌어안아 마지막 온기를 나누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 사이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홍련 특유의 매화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치자 이준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억누르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애워서 가십시오. 어서. 홍련이 그를 등 떠밀며 담장 쪽 개구멍을 가리켰고 이준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담장을 넘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홍련은 불타오르는 옥사를 배경으로 서서 그가 사라지는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치마폭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춤을 추는 듯했고 그 모습은 이준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깊이 새겨졌다. 이준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홍련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멍하니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고초가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살려냈다는 안도감이자
자신의 비천한 삶을 던져 귀한 가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었다. 잠시 후 옥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광운들이 들이닥쳤다. 죄인이 탈옥했다. 샅샅이 뒤져라. 관군 대장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망치려던 죄수들이 하나둘씩 잡혀 곤봉 세례를 받고 있었다. 홍련은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옷매 무새를 단정히 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 자리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옷가락지와 폐물들을 떠올렸다. 지난 며칠간 기방의 행수와 동료 기생들에게 눈물로 사정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치워 마련한 거금이었다. 그 돈이 옥졸의 탐욕을 채우고 집더미에 기름을 붓는 대가가 되었으니 그녀의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잿더미와 함께 사라진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붉은 비단 치마 속에 감춰진 비수처럼 날카로운 결의를 품고 있었기에 들이닥친 관군들의 섯을 퍼런 창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 인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탈옥한 죄인 이준을 보았느냐? 관군 대장이 홍련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다. 그의 흉측한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으나 홍련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도망치게 한 것도 저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자백에 관군대장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 홍련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홍련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천한 기생년이 감히 나라의 죄인을 빼돌려 내년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대장의 발길질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하자 홍련은 쇳덩이 같은 고통에 숨이 턱 막혀왔지만 몸을 웅크리면서도 끝내 이준이 도망친 방향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멀리, 더 멀리 가십시오. 이 고통은 제가 다 감당할 테니 부디 살아서 뜻을 이루십시오. 관아의 뜰로 끌려간 홍련은 형틀에 묶여 모진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주리를 트는 고통이 뼈를 부수고 살을 찢는 듯 했으나 그녀는 짐승 같은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침묵을 지켰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공모자가 누구냐, 사또의 호통이 떨어질 때마다 곤장이 그녀의 등짝을 내리쳤고 고운 비단 저고리는 찢겨나가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홍련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고 늘어졌다.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어야만 추격대가 이준을 쫓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 공모자가 없다고 우겨야만 옥졸 매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이준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는 것. 그녀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모두 제가 혼자 꾸민 일입니다. 그분을 연모하여 눈이 멀어 저지른 짓이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녀의 처절한 고백은 관에 모인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고 독한 고문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녀의 절개에 혀를 차는 이들도 생겨났다. 한편 이준은 찢어진 옷자락을 휘날리며 밤새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십 번.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등 뒤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마치 홍련의 머리카락처럼 보여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홍련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달렸다. 새벽 이슬이 차갑게 내려앉아 열기로 달아올랐던 몸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죄책감과 분노의 불길은 더욱 거세어지기만 했다. 산마루에 올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성 쪽을 바라보니 멀리 관아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주는 그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피눈물을 흘렸다. 내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오늘의 치욕과 너의 희생을 뼈에 새기고 살 것이다. 반드시 돌아와 너를 구하리라. 그의 울음소리는 새벽산의 메아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동이 트는 하늘 아래서 그는 다시금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만 했다. 날이 밝자 홍련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옥사에 갇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이 갇혀있던 그 차가운 바닥에 이제는 그녀가 누워있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떠서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준이 과거 시외에서 써주었던 시가 적힌 낡은 종이 조각을 꺼내어 피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 구절을 읊조리며 홍련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몸은 천한 기생이나 마음만은 고고한 선비의 벗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옥사 밖에서는 그녀의 처분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관비로 보내질 것이라는 둥, 유배를 갈 것이라는 둥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았지만 홍련은 이미 그 어떤 운명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붉은 치마폭에 감추었던 것은 비단 비수뿐만이 아니라 한 사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여인의 숭고한 사랑이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은 무심하게도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눈보라가 치던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매화가 피는 봄이 오고 녹음이 우거진 여름을 거쳐 낙엽이 지는 가을이 오기를 10번이나 반복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밑바닥의 고초를 뼈에 새기며 오직 복수와 홍련에 대한 그리움 하나로 버텨왔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변방의 유배지에서 그는 짐승처럼 풀뿌리로 연명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밤마다 홍련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은장도를 꺼내어 보며 흐려지려는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듯이 자신 또한 이 진창 같은 현실을 뚫고 솟아올라야만 했다. 마침내 조정의 정세가 바뀌고 대사 면령이 내려지자 이주는 신분을 숨기고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 급제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그는 주저없이 암행어사의 직분을 자청했다. 비단옷 위에 낡은 페랭이를 쓰고 집신을 신은 그의 품속에는 탐관 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 마패가 차갑게 식은 심장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유약한 서생이 아니었다. 세패에 깎이고 다듬어져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한 서슬 퍼런 심판자가 되어 고향 땅을 밟고 있었다. 도성에 입성한 이주는 가장 먼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부패한 관료들의 동태를 살폈다. 10년 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홍련을 모진 고문 끝에 노비로 전락시켰던 그 사또는 이제 더 높은 관직에 올라 호요식하고 있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풍악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는 이준의 귀에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차린 술상은 피냄새를 풍기는 듯 해했다. 이준은 역참에서 출두 준비를 마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병졸들을 이끌고 관아로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듯 열렸고 혼비백산한 관원들이 쥐새끼처럼 흩어지는 모습이 횃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사또는 마패를 들어보이며 서 있는 이준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10년 전 죄인의 신분으로 올려다보았던 그 높은 마루에 이제는 이준이 심판자가 되어 서 있었고
그를 내려다보던 오만한 자들은 뜰 아래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내 조회를 네가 알렸다. 이준의 호통은 가을 서리처럼 매섭고 차가웠다. 그는 10년 전에 조작된 증거들을 낱낱이 들이대며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백일에 드러냈다.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 권력에 기생하여 무고한 일을 헤아려 했던 자들이 줄줄이 엮여나와 포승줄에 묶였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으나 이준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진범들이 처단되고 정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단 한 사람, 홍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준은 관아의 서고를 뒤져 10년 전의 형벌 기록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먼지 쌓인 장부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 2글자를 발견했을 때 이준의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녀 홍련, 영모 죄인을 도피시킨 죄로 장백대에 처하고 관노비로 몰수함. 그 한 줄의 기록은 이준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장백대라니, 장정들도 버티기 힘든 그 모진 매질을 그 가녀린 몸으로 견뎌냈다는 사실에 이준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준은 즉시 관아의 이방을 불러 홍련의 행방을 추궁했다. 그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관노로 남아있느냐? 서슬 퍼런 어사의 질문에 이방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이 알기로는 10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모진 고초를 겪으시다 몸이 많이 상하여 변방의 관아로 보내졌다고 들었사옵니다. 허나 워낙 오래전 일이라 생사를 알 길이 이방의 말끝이 흐려질수록 이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변방의 관노비라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과 고통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곱디고운 손으로 실을 쓰고 검은고를 타던 여인이 거친 자비를 하며 천대받고 유린당했을 시간을 상상하자 이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말을 달려 그녀가 보내줬다는 변방으로 가고 싶었으나 나라의 녹을 먹는 어사의 신분으로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임무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이준은 피가 배어 나오도록 주먹을 꽉 쥐며 전국의 첩자들을 풀어 홍련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사람만 있다면 시체라도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야 할 것이다. 이 나라 땅 어디에 숨어있든 반드시 찾아내라. 그날 밤 이준은 옛날 홍련과 함께 거닐던 기방의 후원을 찾았다. 화려했던 기방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 예전의 정취는 찾아볼 수 없었고 홍련이 좋아하던 매화나무도 늙고 병들어 가지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그는 나무 아래 서서 10년 전의 그날 밤을 회상했다. 옥사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그녀의 떨리던 손길, 그리고 불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결연한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너무 늦은 것인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무엇하고 천하를 호령하면 무엇하는가? 너 하나 지키지 못하는 못난 사내인 것을. 이준은 품에서 독한 술을 꺼내어 단숨에 들이켰다.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위장을 태웠지만 가슴속의 냉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낡은 문풍지를 울렸고 마치 홍련이 어디선가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려 이준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그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황금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처투성이었다. 며칠 후 수소문 끝에 홍련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늙은 거강군 하나가 이준을 찾아왔다. 그는 10년 전 인신매매에 관여했던 자로
이준의 위세에 눌려 묻지도 않은 말들을 횡설수설 털어놓았다. 나으리, 그년, 아니, 그 여인은 관노비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미색이 뛰어나고 기품이 있어 고을 사또의 눈에 띄는 바람에 얼마 안 가서 한양의 어느 대감댁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한양 대감댁이라니, 그게 어디냐, 누구의 집으로 갔단 말이냐. 이준이 거강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노인은 겁에 질려 헐떡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것까지는 소인도 자세히 모릅니다요. 다만 당시 병조판서였던 김대감의 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김대감이 죽고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리도 있고 아마 지금쯤은 어디 다른 곳으로 팔려가거나 죽었을지도. 거강군의 말은 확실치 않은 풍문이었으나 이준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한양이라면 바로 자신이 있는 이곳이 아닌가. 그녀가 이 하늘 아래 같은 도성 안에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준은 즉시 김판서의 집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난 김판서의 가문은 몰락한 지 오래였고 그 집안의 노비들이나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져 행방이 묘연했다. 신락 같은 단서마저 끊어지자 이준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넓고 넓은 한양 바닥에서 이름도 바꿨을지 모를 여인 하나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낮에는 어사의 직분을 수행하며 탐관 오리들을 징치하고 밤이 되면 평복으로 갈아입고 저작거리와 뒷골목을 누비며 홍련의 그림자를 찾아 헤맸다. 기반기란 기방은 모조리 드나들며 혹시나 그녀가 다시 기녀가 되지 않았을까 살폈고 노비 시장을 돌며 그녀의 얼굴을 찾았다. 수많은 여인들을 보았으나 그 누구도 홍련의 눈빛을 닮지 않았고 매화 향기를 품은 여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 잡는 어사라 칭송하며 우러러보았지만 정작 그는 잃어버린 연인의 흔적을 쫓는 망령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은 조정의 실세들과 교류하는 자리에서 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최근 한양의 사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네, 매화 부인이라고 들어보았나? 죽은 최 판서의 양녀라는데 그 미모와 재주가 뛰어나고 특히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라더군. 기울어가던 최 판서 댁을 혼자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지 뭔가. 옆자리에 앉은 관리가 술잔을 기울이며 흥미롭다는 듯 떠들었다. 본래 출신이 미천하다는 소리도 있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른다는 험담도 있지만 한번 그 부인을 본 사내들은 넋을 잃고 만다네. 내일 최 판서댁에서 큰 연회가 열린다는데 자네도 한번 가보지 않겠나. 이주는 평소라면 그런 잡스러운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테지만 매화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매화 부인이라. 우연치고는 기이한 이름이었다. 물론 세상에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냐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준의 심정은 그 작은 가능성조차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연회에 저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준이 낮게 묻자 관리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암행어사 나으리가 행차하신다는데 누가 맞겠는가 가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을 걸세. 이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 10년의 세월 동안 엇갈리고 엇갈린 인연의 실타래가 과연 그곳에서 풀릴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과 좌절만이 기다리고 있을까? 창밖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이준은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홍련아,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사람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고, 다가올 재회의 순간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이주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내일 있을 연회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는 내일 그 매화 부인을 반드시 보아야만 했다. 최판서댁에 소슬대문 아픈 해가 지기도 전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처마 끝마다 매달린 청사초롱이 붉고 푸른 빛을 토해내며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흥겨운 풍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도성의 밤하늘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조정의 고관대작들은 물론이요, 내로라 하는 한양의 거부들이 앞다퉈 줄을 서고 있었으니 이는 매화 부인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광경이었다.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그러나 오늘은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은 이주는 화려한 가마 행렬 사이를 지나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뒷짐을 지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으나 도포자락 속에 감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만약 그 여인이 홍련이 아니라면, 혹은 홍련이라 할지라도 이미 변절하여 권력의 맛에 취해버린 속물이 되어 있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출렁거렸다. 안차에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사스러운 연회장이 펼쳐졌다. 금실로 술을 놓은 병풍이 12폭으로 둘러쳐져 있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춤을 추고 악공들이 가야금을 뜯으며 흥을 돋우고 있었지만 이준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함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인인 매화 부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타는 목을 술로 적셨다. 주위의 관리들이 그에게 아는 체를 하며 아첨을 떨었지만 이주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시선은 줄곧 안채로 통하는 닫힌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부인 마님 드십니다. 하인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연회장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가운데 닫혀있던 미다디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이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짙은 화장으로 기품을 더했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었다. 한때 기방의 툇마루에 앉아 수줍게 웃던 홍련이 지금은 서슬퍼런 위엄을 갖춘 정경 부인의 자태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짙은 쪽빛 치매 은박이 박힌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 대신 정갈한 옥비녀 하나만을 꽂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고한 학처럼 우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단 스치는 소리가 사각거렸고, 좌중의 사내들은 그녀의 미색과 위엄에 압도되어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하지만 이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게 굳어있는 그녀의 표정 이면에 숨겨진 깊은 슬픔, 그리고 세파에 시달리며 단단해진 눈빛 속에 서려있는 고단함이었다. 홍련. 아니, 이제는 최판서댁의 대부인이 된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며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다. 누추한 곳에 왕림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솜씨나마 정성껏 마련하였으니 부디 편안하게 즐겨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천가했으나 예전의 앳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낮고 힘있는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손님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가다가
마침내 상석에 앉아있는 이준에게 닿았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리며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여 예를 표하고는 자리로 향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 10년의 세월과 억겁의 그리움이 오고 갔음을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이준은 터져 나오려는 이름을 억지로 삼키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왔소, 살아 돌아왔소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는 이곳에서 그녀의 신분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었다. 연회가 무르익어가자 홍련은 직접 술병을 들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준의 앞에 다가왔을 때 주위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사 나으리,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이리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으나 술병을 기울이는 그녀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준은 그녀가 따르는 술을 받으며 그녀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10년 전 옥사에서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 불을 지르고 옥졸들에게 끌려가며 생겼을 상처가 분명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이준의 가슴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부인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기울어가던 가문을 일으키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풀어 구휼했다는 칭송이 자자하더이다. 이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덕담을 건네자 홍련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천한 목숨을 즐기게 이어온 탓이지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 말이 이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최판서 가문의 재산이 아님을, 그녀가 말하는 천한 목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준은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노비로 팔려와 최판서의 눈에 띄어 양녀가 되고 늙은 판서가 죽은 뒤에는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위협 속에서 홀로 집안을 지켜내며 모진 풍파를 견뎌왔을 것이다.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버티게 해준 힘이 바로 자신과의 약속,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그 맹세였음을 깨닫자 이준은 죄책감과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주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숨겨진 절절한 사연을 알 리 없었고 그저 점잖은 어사와 고고한 부인의 의례적인 인사라 여기며 술잔을 부딪힐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연회가 파할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홍련은 대문까지 나가 손님들을 배웅했으나 이준만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하인들이 상을 치우기 시작하자 넓은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홍련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천천히 이준이 있는 곳으로 걸어와 그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았다. 화려한 연회의 불빛이 꺼지고 은은한 촛불 하나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자 비로소 가면을 벗은 홍련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들거리고 있었다. 이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홍련아. 10년 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이름은 목구멍을 긁으며 쉰 소리가 되어 나왔다. 나으리. 홍련의 입에서 터져 나온 흐느낌은 비명과도 같았다. 그녀는 체면도 위신도 모두 잊은 채 이준의 품에 무너져 내렸다. 정말 나으리시옵니까? 꿈이 아니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인연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홍련은 이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이준은 그녀를 으스러질 듯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너무 늦게 왔다. 너를 그 불구덩이 속에 버려두고 나 혼자 살아남아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했다.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텅 빈 대청마루를 울렸고 촛불마저 그 슬픔에 겨워 흔들렸다. 이준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동안 고생으로 야위고 거칠어진 뺨을 어루만졌다. 비단 옷을 입고 있어도 감출 수 없는 세월의 흔적과 고통의 깊이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어찌 사셨습니까? 그 모진 고문을 받고 노비로 팔려가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이준의 물음에 홍련은 눈물을 닦으며 지난 날을 털어놓았다. 관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변방으로 끌려가던 중 우연히 행차하던 최 판서의 행녀를 만났다는 것. 최 판서가 그녀의 범상치 않은 눈빛과 품에 지니고 있던 시 한 수를 보고 그녀를 구해내어 양녀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최 판서가 병석에 눕자 그녀가 직접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쇠락해가던 가문을 장사수완과 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판서 대감께서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으나 저는 한시도 나으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나으리가 돌아오시면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힘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기생 홍련이 아닌 번듯한 여인으로 나으리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홍련의 고백에 이준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동안 단순히 수동적인 여인으로 머물지 않고 운명을 개척하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거목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준은 품속에서 10년 전 그녀가 주었던 이제는 낡고 색이 바랜 은장도를 꺼내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 칼이 나를 살렸다. 네가 나를 살렸다.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너를 다시는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은장도는 촛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으나 그 안에 담긴 두 사람의 정표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홍련은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다. 돌아온 정인, 그리고 지옥 같던 삶을 버티게 해준 희망이 마침내 눈앞에 실현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재회의 기쁨도 잠시. 이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허나, 너는 이제 반가의 부인이고 나는 떠돌이 어사다. 세상에 이목이 있고 신분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내가 너를 데려가려 한다면 사람들은 너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이준의 현실적인 우려에 홍련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상관없습니다. 대부인의 자리도 쌓아놓은 재물도 제게는 나으리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이미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으리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다시 집신을 신고 거친 밥을 먹는다 해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10년 전 옥사에서 보여주었던 그 결연한 의지가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다. 이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고 두 사람만의 온전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일뿐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보시오. 대부인네 오늘 단판을 지으러 왔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들이닥친 자는 다름 아닌 최 판서의 조카이자 호시탐탐 집안의 재산을 노리던 반계 친척이었다. 그는 이준과 홍련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점잖은 어사 양반이 과부의 방에서 밤을 새우다니. 이것 참 재미있는 구경거리로구만. 비열한 조카의 등장은
두 사람의 애틋한 재회에 찬물을 끼얹는 불청객이었으나 동시에 이준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이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카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한에 젖은 연인의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는 서슬 퍼런 어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최 판서의 조카. 최인석의 입계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홍련을 핍박해오던 자였고 오늘 밤 어사와 홍련이 단둘이 있다는 사실을 빌미삼아 그녀를 음해하고 쫓아낼 심산이 가득했다. 암행어사라더니 과부의 치마폭에 쌓여 정사는 뒷전이시구려 내 이 추잡한 꼴을 당장 관에 고변하여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소. 최인석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문 밖에 있던 하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 감히 말리지 못했다. 홍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으나 그녀는 도리어 이준의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무례하십니다.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폐악을 부리십니까? 당장 나가주십시오. 홍련의 단호한 태도에 최인석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 천한 기생년이 어디서 주인 행세야. 이제 내년에 뒷배 노릇을 하던 숙부님도 안 계시니. 이 집안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 순간 서슬 퍼런 침묵을 깨고 이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내 이놈관의 위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준은 천천히 그러나 산이 움직이는 듯한 육중한 기세로 최인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연인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이 아니었다. 탐과 놀이를 벌하고 부정을 심판하던 암행어사의 형형한 안광이 최인석을 꿰뚫고 있었다. 최인석은 이준의 기세에 눌려 흠칫 뒷걸음질 쳤으나 술기운을 빌려 허세를 부렸다. 흥, 어사면 다여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러나 이준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어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촛불빛을 받은 마패의 5마리 말이 금방이라도 달려들듯 위용을 비뽐내자 최인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내 이미 너의 죄상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내 놈이 최판서의 병환을 틈타 소장농들의 고혈을 짜내고 장부를 조작하여 수천 냥을 횡령한 사실을 모를 줄 알았더냐. 이준의 호통은 가을 서리처럼 매서웠다. 그는 밖을 향해 소리쳤다. 여봐라, 밖에 대기하고 있는 역졸들은 들어와 이 죄인을 포박하라. 이준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들이닥쳐 최인석을 무릎 꿇리고 오라를 지웠다. 아,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나으리, 최인석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이준은 냉정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죄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나 더 큰 죄는 힘없는 여인을 핍박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다. 당장 끌고 가서 옥에 가두라. 최인석이 개처럼 끌려나가자 소란스러웠던 집안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다. 홍련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이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안았다. 이제 끊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은 모두 사라졌으니 안심하거라. 이준의 따뜻한 위로에도 홍련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날이 밝자 이준과 홍련은 중대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홍련은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채 그들 앞에 섰다. 나는 오늘부로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다. 홍련의 폭탄 선언에 하인들은 술렁거렸으나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최판서 대감의 은혜로 이 집을 지켜왔으나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고이면 썩는 법이니 이제 그 물길을 트려 한다. 홍련은 곳간 문을 활짝 열고 쌓아두었던 곡식과 비단을 하인들과 소장농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또한 노비 문서를 가져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말고 너희의 삶을 살아라.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노비 문서가 재로 변해 흩날리자 마당은 울음바다와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홍련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했다. 이주는 관직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다. 임금은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만류하였으나 이준의 뜻은 확고했다. 신은 이미 죽었다 살아난 목숨입니다. 남은 생은 한 여인을 위해 그리고 자연 속에 묻혀 안빈낙도하며 살고자 하옵니다. 이주는 미련 없이 관복을 벗고 낡은 도포를 걸쳤다. 그가 관할을 나설 때 그를 배웅하는 백성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준과 홍련은 화려한 가마 대신 튼튼한 나귀 한 마리에 단촐한 짐을 싣고 도성을 떠났다. 번화한 한양 거리를 뒤로하고 성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10년 전 쫓기는 죄인과 기생의 신분으로 숨죽여 도망쳤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한 부부로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향긋한 흙내음이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인적 드문 깊은 상골,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터를 잡았다. 이주는 서툰 솜씨로 흙을 이겨 작은 초갓집을 지었고 홍련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다. 밤이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겨울이면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그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다. 이주는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밤에는 홍련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시를 읊었다. 홍련은 거친 손으로 나무를 캐고 밥을 지으면서도 이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갓 시집온 새색시처럼 수줍고 다정했다. 더 이상 비단 이불도 산의 미도 없었지만 보리밥에 된장국을 놓고 마주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의 밥상은 왕의 수라상 부럽지 않았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흐르는 계곡물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이 채워졌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초가집 마당에는 홍련이 심은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다. 백설 같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래 평상에 앉아 백발이 성성해진 이준과 홍련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고 홍련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고와했다. 이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홍련의 손을 잡았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시오. 그 화려했던 도성의 삶을 버리고 이 상골에 묻혀 사는 것이. 이준의 물음에 홍련은 고개를 저으며 활짝 핀 매화를 가리켰다. 나으리, 저 매화를 보십시오. 화려한 궁궐의 정원에 피나 이 깊은 상월짜기에 피나 그 향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게는 나으리와 함께 숨쉬는 이곳이 곧 궁궐이고 나으리의 글 읽는 소리가 곧 풍악입니다. 홍련의 대답에 이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아 금방 사라지지만 사람의 진심과 사랑은 저 매화 향기처럼 천리를 가고 만년을 가는 법이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함께 겪어낸 동지이자
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산바람이 불어와 하얀 매화 꽃이 핀 눈처럼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축복하며 꽃비를 내리는 듯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잊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훗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다. 권력과 재물의 눈먼 세상에서 목숨을 건 사랑과 의리를 지킨 한 선비와 기녀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계곡물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상월 마을. 매화향기 그윽한 작은 초가집 툇마루에는 두 켤레의 낡은 집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굴뚝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것은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완성된 사랑의 풍경이었다.